7장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클래스와 더불어 구조체와 튜플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코드 내의 모든 것을 객체로 표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사고의 틀을 말하죠.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모든 것을 객체로 표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의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는 데이터와 기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볼게요. 속성과 기능을 나눠보죠. 속성에 뭐가 있을까요? 색이 있겠고, 바퀴수가 있겠고, 문의 수가 있겠죠. 기능,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길 안내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동차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진 객체로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6장까지 다룬 내용은 절차적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코드의 순차적인 실행으로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거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프로그램을 바라봅니다. 이번 장의 제목은 클래스인데 제가 조금 전까지는 객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즉 설계도죠.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클래스가 설계도라면은 객체는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실체예요. 클래스는 달리 말하면 형식이죠. 복합 형식입니다. 그리고 객체는 이 복합 형식을 메모리에 올린 것을 말하죠. 클래스는 형식이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하죠. 우리가 인티저 타입은 C# 언어에서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인티저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클래스도 형식이기 때문에 자동차 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이 자동차 형식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A, B, C라는 이름으로.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는 데이터 형식과 변수의 관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는 어떤 데이터 항목을 가질지를 정의한다면 객체는 이렇게 정의된 데이터 항목에 실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왜냐하면 실체니까요. 그리고 클래스가 어떤 메소드를 가질지를 정의한다면 객체는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객체는 실체고 클래스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클래스 선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선언은 클래스 키워드를 이용해요. 클래스 키워드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예제에서 메인 앱이라는 클래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잖아요. 객체에는 속성과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속성은 클래스의 변수로 표현을 하고 기능은 메소드로 표현을 합니다. 메소드는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어요. 클래스의 변수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예제를 볼게요. 선언 형식은 이와 같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클래스 키워드 뒤에 붙이고 그리고 중괄호 사이에 코드 블럭 사이에 데이터와 메소드를 선언을 해요. 실제로 선언한 예를 보면 캣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코드 블럭 사이에 데이터와 메소드를 선언했네요. 이 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드라고 부릅니다. C++ 같은 언어에서는 이들을 멤버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C샵에서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메소드는 우리가 6장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객체 생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생성은 변수를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변수는 데이터 형식 적어주고 식별자를 적어주면 생성이 완료가 됐죠. 객체를 생성할 때는 new 연산자와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생성자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 클래스의 식별자. 말하자면 이게 데이터 형식이 되겠고요. 변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으니까 클래스고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new 연산자를 실행을 하면서 생성자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객체를 이용을 해서 필드와 메소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강의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가운데 있는 점은 뭐뭐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키티의 색, 키티의 이름, 키티의 네오 메소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코드를 작성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생성자 이야기가 나왔죠. 클래스는 생성자와 종료자라고 하는 특별한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요.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이 되고 종료자는 객체가 소멸될 때 호출됩니다. 생성자와 종료자를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지 않으면 C# 컴파일러가 기본 구현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 구현은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생성자는 반환 형식이 없어요. 반환 형식이 없습니다. 클래스 이름 뒤에 매개 변수 목록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리턴도 없겠죠, 중간에. 소멸자는 조금 더 특이해요. 매개 변수도 없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 앞에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성자와 소멸자의 구현이 끝이에요. 그러면 생성자에는 어떤 코드가 들어갈까요? 필드 초기화, 자원 초기화 같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원이라고 하면은 파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트워크 커넥션이 될 수도 있겠고,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성자에서 이런 초기화를 해주니까 소멸자에서는 이런 자원을 정리를 하는 임무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소멸자가 호출되는 시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비지 컬렉터가 소멸자로 호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비지 컬렉터가 언제 이 소멸자를 호출할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타이밍이 필요한 자원 정리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안 되겠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소멸자를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생성자도 오버로딩을 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필드를 초기화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제 코드를 바로 보겠습니다. cat 클래스의 첫 번째 생성자를 보시죠.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이 생성자는 네임과 컬러를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하죠. 두 번째 생성자를 보겠습니다. 같은 생성자 이름이 같지만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아들이네요. 그리고 입력받은 매개 변수를 필드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생성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해요. new 연산자 뒤에 생성자를 불러주면서 아무런 인수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버전의 생성자가 호출되고요. 이렇게 두 개의 인수를 입력을 한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버전의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디스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를 사용하는 코드에서 참조로 객체를 지칭하는데요. 객체를 사용하는 코드에서는 참조를 이용해서 객체를 지칭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참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참조예요. 우리가 복합 데이터 형식은 힙에 생성이 된다고 복합 데이터 형식은 힙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스택에 있는 참조를 이용을 해서 힙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경우 cat 객체가 힙에 위치하고 나비를 이용을 해서 참조를 cat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런 참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객체 내부에서는 이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를까요? 이게 바로 this 키워드입니다.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employee라는 클래스가 있고 employee라는 클래스 안에 name 필드를 선언을 했네요. 이 name 필드를 메소드 안에서 같은 메소드 안에서 접근을 하려면은 이렇게 this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나의 this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인수로 입력받은 name을 할당을 해라. 이런 코드가 되겠죠? 접근 한정자는 필드, 메소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프로퍼티 등 객체의 멤버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 또는 접근이 불가능한지를 수식해주는 한정자입니다. OOP에서는 객체 간의 상호작용이 중심이죠. 그래서 각 객체는 다른 객체에게 자신의 내부 사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부 사정이라 함은 이런 필드, 메소드, 프로퍼티를 말해요. 그래서 다른 객체에게 공유해야 하는 멤버만 접근 한정자를 이용해서 공개합니다. C샵은 여러 가지 접근 한정자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한정자입니다. 퍼블릭으로 수식한 멤버는 모든 곳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모든 곳이라 하면 외부, 내부 모두 통틀어서 외부와 내부를 모두 일컫는 거죠. 모든 곳이라 하면 객체의 안과 밖 모두를 말합니다. 프로텍티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파생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프라이빗은 가장 안전하게 멤버를 보호하는 한정자예요.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제 코드를 볼게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드가 3개가 있어요. myfield 1, myfield 2, myfield 3. 첫 번째 myfield 1은 프라이빗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myfield 1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프로텍티드는 클래스 내부와 파생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죠. 퍼블릭은 그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가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라 함은 다른 클래스로부터 코드를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래밍에서 유산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코드뿐이죠. 그런데 C샵에서는 이 코드가 C샵에서는 클래스끼리 상속을 하니까 클래스의 멤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 관계에서 물려주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또는 기반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물려받는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가 되겠죠. 또는 파생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상속을 할 때는 새로 선언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파생 클래스 이름 뒤에 콜론과 기반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표기하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기반 클래스가 있죠? 그리고 파생 클래스를 선언할 때 콜론과 기반 클래스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제를 볼게요. 베이스 클래스를 선언을 했고 베이스 메소드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에 필드도 있지만 슬라이드 상에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따로 필드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디라이브드라는 파생 클래스를 선언을 했고 이때 베이스 클래스를 명시해 줌으로써 이 베이스 메소드를 물려받게 됩니다.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버라이딩은 상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기반 클래스에서 선언된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것은 물려받기 위해서 자식이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가 읽어놓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상속이잖아요. 그런데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부모가 물려준 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새롭게 개척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메소드를 새로 재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반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이 될 메소드를 미리 정해놓고 버추얼로 한정한다는 겁니다. 예제 코드를 먼저 볼게요. 아머수2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이때 초기화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버추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머수2의 클래스 작성자 또는 설계자는 앞으로 파생 클래스가 있을 거야. 이것보다 더 발전할 후속작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는 파생 앞으로 나올 버전 아머수2 2.0, 3.0 또는 전혀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이 아머수2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전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이니셜라이즈의 구버전의 구현에 매이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길을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버추얼로 선언을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버추얼로 선언을 해두면 파생 클래스에서 아이언맨이라는 파생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아머수2를 상속을 했죠. 이때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재정의합니다. 재정의할 때는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오버라이드 할 때 여러분 베이스라는 오버라이드를 할 때 아머수2의 유산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머수2의 유산을 버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베이스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베이스 키워드와 비슷한 게 뭐냐면 this인데요. 베이스 키워드는 부모 클래스를 나타내는 참조입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실행하세요. 그러면 armored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리펄서 빔이 무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워머신이라는 파생 클래스를 볼게요. 역시 오버라이드를 했고 베이스 즉 아머수2의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아머드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마이크로 로켓 런처가 무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번엔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체는 클래스와 같은 복합 데이터 형식인데요. 클래스 키워드 대신 스트럭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합니다. 그런데 클래스와 구조체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클래스는 참조 형식이라는 점이고 구조체는 값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어디가 있죠? 힙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힙에 올라가 있는 객체는 사용이 끝나면 가비지 콜렉터가 제거를 하고요. 값 형식은 어디 올라가죠? 스택에 올라가 있죠. 스택은
자동 메모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이 자동으로 제거를 합니다. 구조체 선언 예제를 볼게요. 이렇게 클래스가 들어가는 자리에 struct 키워드가 들어가고 필드와 메소드를 동일하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뭐 똑같이 접근 한정자도 사용을 하고요. 필드 선언도 똑같이 합니다. 메소드 선언도 동일해요. 차이라면은 값 형식이라는 거. 값 형식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튜플은 기본적으로는 구조체입니다. 그러니까 값 형식이에요. 스택 위에 올라가는 값 형식입니다. 형식 이름 없이 선언해서 사용한대요. 구조체가 있는데 왜 튜플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튜플은 형식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선언하는 그런 복합 데이터 형식입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부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일이 없다면은 굳이 이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튜플은 즉석에서 활용되는 형식을 만들 때 사용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전역에서 사용할 형식에는 부적합합니다. 이런 용도로는 클래스를 만들든지 구조체를 만드는 게 적합하겠죠. 자, 예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튜플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괄호로 감싼 다음 여기에 입력할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튜플이 생성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바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바 키워드는 왜 쓰죠? 타입 유추, 형식 추론. 그리고 중요한 바 키워드가 있어요. 바 키워드를 왜 쓰죠? 형식 추론입니다. 튜플에 담겨질 값의 목록을 보고 튜플은 이런 모양이겠구나. 그럼 이런 모양으로 내가 컴파일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컴파일러가 동작할 수 있도록 바 키워드를 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7장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들러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